안녕하세요. 저는 예전부터 사연 유튜브를 즐겨봤어요. 보면서 세상에는 정말 별의별 일이 다 일어나는구나. 그저 신기했었는데, 그땐 몰랐습니다. 제 인생에도 그동안 제가 본 그 어떤 사연 이야기보다 더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날 줄은요. 여러분, 혹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을 떠올려 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는 이 경악스러운 사건들이 일어나기 바로 전이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순간이었어요. 제가 사랑하는 남자친구와 결혼을 한 달 앞두고 있었기 때문에 정말 매일이 설렘으로 그리고 미래에 대한 기대감으로 가득 차 있었거든요. 그렇게 늘 계속 행복할 줄 알았는데 왜 신은 저에게 제가 가장 행복한 순간의 모든 것을 빼앗아 갔는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지금은 모든 폭풍이 지나가고 어느 정도 제가 안정을 찾은 상태예요. 하지만 지금의 제가 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수모와 고난을 견뎌야 했는지 아시나요? 자세한 내막을 들으시면 정말 깜짝 놀라실 거예요. 지금부터 평범한 직장인이었던 제가 유명한 회사의 대표가 되고 자상하기로 소문난 제 남편이 알고 보니 말도 안 되는 파렴치한 비밀을 숨기고 있었고 시어머니의 더러운 속마음까지 알게 되어 결국 파혼을 맞이하게 된 파란만장한 제 인생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열심히 공부를 했고 누구나 아는 서울 상위권 대학에 무난하게 들어가게 되었어요. 대학에서도 늘 장학금을 받아 조기 졸업을 하였고 어렵지 않게 대기업 취업에 성공했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이렇게 엘리트 코스를 밟은 저를 부러워했죠. 하지만 제가 이렇게 열심히 산 데는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저는 아버지께 받은 사랑을 꼭 보답해야 했기 때문이죠. 아버지는 늘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엄마의 빈자리가 컸을 텐데 이렇게 잘 자라줘서 너무 고맙다. 네, 사실 저는 어머니를 어린 시절에 여의고 아버지와 단둘이 살아왔어요. 아버지는 작은 서점을 운영하시며 저를 키워주셨죠. 항상 책을 좋아하는 아버지 덕분에 저도 독서의 즐거움을 알게 되었고 그로 인해 넓은 시야와 지식을 쌓을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에게 너무 많은 사랑을 받아 어머니의 빈자리가 잘 느껴지지 않았어요. 이러한 아버지의 정성이 제가 바르게 잘 자랄 수 있었던 원동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예전부터 책을 많이 읽으며 다양한 아이디어를 내는 데 익숙했기 때문에 회사에 들어가서도 여러 프로젝트를 이끌며 성공적인 커리어를 쌓았습니다. 그렇게 모든 것이 안정적으로 흘러가던 어느 날 회사에서 부장님에게 깜짝 놀랄 만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맞다. 유대리한테 고백은 받았어? 네? 유대리님이 저한테요. 무슨 고백이요? 어머, 아직 고백한 거 아니었구나. 세상에. 어떻게 내가 먼저 말하면 안 되는데. 여러분, 고백이라 하면 무슨 내용이 떠오르시나요? 사실 남녀간의 풋풋한 첫 시작을 위한 고백을 떠올리는 분도 있지만 저는 잘못한 것을 사실대로 얘기하는 그 고백이 제일 먼저 떠올랐어요. 왜냐하면 어릴 때부터 저를 시기 질투했던 사람들이 정말 많았기 때문이죠. 예전에 제가 회사의 큰 프로젝트에서 좋은 아이디어를 내어 요대리님 그리고 다른 상사분들께 모두가 보는 앞에서 칭찬을 받은 날이 있었습니다. 이후 기쁜 마음으로 화장실에 갔는데 제가 무슨 말을 들었는지 아시나요? 정말 지금 생각해도 정말 손이 부들부들 떨립니다. 김혜나 또 잘난 척이야. 다음부터는 제 아이디어 그냥 우리가 가로채서 보완하는 거 어때? 꼴 보기 싫어 죽겠어. 야, 그러자. 어차피 우리가 선배인데 제대로 따질 수나 있겠어. 그러지 말고 아예 제대로 누명을 씌워서 회사에서 내보내는 건 어때? 저는 이 뒷담화가 정말 충격적이었던 게 이 직원분들은 제가 프로젝트에 성공할 때마다 진심으로 저를 칭찬해주고 아껴주던 분들이셨거든요. 정말 큰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이후 회사 사람들이 저를 부를 때마다 너무 무서웠어요. 그래서 유대리님이 저한테 고백할 게 있다는 부장님의 말씀도 저에겐 큰 불안감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렇게 저는 유대리님을 일부러 피하고 있는데 어느 날 유대리님과 마주할 수밖에 없는 일이 생기고 말았습니다.
그날은 제가 저희 회사의 대표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1년에 한 번 열리는 시상식에서 대표로 상을 받게 된 날이었어요. 그때 유 대리님이 진행을 맡으셨기 때문에 저에게 꽃다발을 주셨는데 갑자기 귓속말 하시더군요. 10분 후에 주차장에서 잠깐 보자고 하셨습니다. 저는 너무 무서웠지만 상사의 말이라 거절을 못하고 주차장으로 내려갔죠. 그렇게 유 대리님을 만났는데 갑자기 예상치 못했던 행동을 하시더군요. 그 자리에서 저에게 무릎을 꿇는 것이었습니다. 너무 놀라서 무슨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혹시 그동안 저를 뒤에서 안 좋게 얘기하셨어도 다 용서할 테니까 제발 일어나시라고 했더니 갑자기 꽃다발을 꺼내는 것이었습니다. 이후 저는 그 고백이 제가 생각했던 잘못을 고백하는 게 아니라 사랑의 고백이었다는 것을 알고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죠. 그렇게 저희는 회사의 공식적인 커플이 되었고 이후 저를 향한 사람들의 뒷담화도 훨씬 줄어들었습니다. 저는 그와 함께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자주 나누었고 자상하고 유머러스한 그의 모습에 점점 더 반해 일사천리로 결혼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께 결혼하고 싶다고 말씀드렸을 때도 아버지는 제 결혼을 누구보다도 기뻐하셨고 결혼 준비에도 정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셨어요. 어느 날은 아버지와 함께 웨딩 초대장을 고르러 갔는데 아버지가 다양한 디자인 중에서 주황색 꽃무늬가 있는 것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제가 왜 이 꽃을 추천해 주셨냐고 묻자 갑자기 아버지가 이 꽃에 숨겨진 이야기를 하시면서 갑자기 주저앉기 시작하셨습니다. 사실 이건 네 어머니 그리고 내 아내가 좋아하던 꽃이야. 난 아직도 내 아내에게 너무 미안해. 나 때문에. 말을 잇지 못하며 오열하시는 아버지를 보고 저도 옆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버지는 어머니께 아직도 미안한 감정이 있으신 것 같으셨어요. 사실 저는 어머니가 어떻게 돌아가신지 아직도 모릅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너무 힘들어 하시길래 늘 물어볼 수 없었어요. 아버지가 오열을 하시는 바람에 하시는 말씀이 잘 들리진 않았지만 계속해서 나 때문이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 순간 어머니의 죽음이 아버지의 어떤 일과 관련이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하지만 사실 어머니 일은 이미 오래전에 지나간 일인데 어쩌겠어요. 그땐 이렇게 생각하고 아버지께 어머니에 대한 생각이 안 날 만큼 저를 사랑으로 키워주셔서 감사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이후에 어머니의 죽음에 대한 진실을 알고 저도 정말 큰 충격을 먹었죠. 그 진실은 뒤에 나오니까 끝까지 들어주시면 감사합니다. 사실 이 당시에 회사에서는 저에게 계속 큰 프로젝트를 맡기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저는 주말에도 계속해서 일을 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빠르게 초대장을 고르는 것을 끝내야 했고 바로 회사에 들어가 보았죠. 일을 하면서 결혼 준비까지 해야 해서 저는 정말 바쁜 일상을 보내고 있었는데 그래도 행복했습니다. 드레스를 고르고 예식장을 예약하고 신혼여행 계획을 세우며 제 인생은 완벽하다고 생각했죠. 이땐 모든 일이 잘 풀릴 줄 알았는데 언젠가부터 제 일상에 조금씩 금이 가기 시작했어요. 불길한 징조들이 하나둘씩 보이기 시작했죠. 하루는 오랜만에 아버지를 놀래켜드리려고 본가에 방문했는데 누구랑 싸우면서 전화통화를 하고 계셨습니다. 정말 제가 한 번도 보지 못한 단호한 모습이어서 그 자리에서 아버지를 부르지도 못했어요. 이후 아버지는 제가 온 것을 알고 굉장히 당황해 하시더군요. 그리고 통화를 혹시 들었냐 물으셨는데 밖에 나가 있었기에 내용은 듣지 못했어요. 하지만 그날 아버지가 저에게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는 느낌을 강력하게 받아서 불길한 직감이 들었습니다. 아버지께 모든 것을 물어보려고 했는데 말씀하시는 도중에 계속해서 기침을 하시고 안색이 너무 안 좋아 보여서 더 물어볼 수 없었어요. 저는 이날 이후 아버지의 집에 자주 방문하여 어떻게든 아버지의 깊은 어둠의 원인과 어머니의 죽음에 대한 진실을 알아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 후에도 아버지께 말씀드리지 않고 무작정 집으로 갔는데 서점 앞에서 어떤 낯선 남자와 아버지가 심각한 표정으로 대화를 나누고 있더군요. 저는 아버지께 달려가 물었습니다. 아빠, 이분은 누구세요? 처음 뵙는 분인데 서점 앞까지. 오래된 지인분이야.
넌 신경 쓰지 마. 아버지는 잠시 망설이다가 이렇게 얘기하셨고 저는 신경 쓰지 말라고 말하는 아버지의 눈빛이 불안해 보인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후로도 아버지는 자주 전화를 받으면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그곤 했습니다. 사실 회사 일과 결혼 준비로 바쁜 와중에 아버지에 대한 의심까지 생기자 저는 제 하루하루가 너무 버거웠어요. 저는 어떻게든 아버지의 비밀을 알아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다시 서점을 찾아갔는데 평소 아버지가 앉아 계시던 자리에서 정말 생각지도 못한 종이를 발견했습니다. 이후 가슴이 철렁했죠. 그 종이는 아버지의 병원 진료 카드였어요. 안 그래도 요즘 늦게까지 서점에서 일하시며 건강이 안 좋아 보여서 걱정하고 있었거든요. 제가 종이를 열려 하자 그 순간 아버지가 달려오셔서 종이를 빼앗았습니다. 뭐야, 딸. 요즘 연락도 없이 자주 오네. 이거 별거 아니야. 그냥 정기검진일 뿐이야. 확인해보니까 문제도 없었고. 딸, 일이랑 결혼 준비 때문에 바쁜데 아빠까지 신경 쓰지 마. 알았지? 아버지는 웃으면서 말씀하셨지만 왠지 저를 안심시키기 위해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큰 병이 있는 건 아닌지 마음이 무거워서 잠을 설쳤어요. 이후 새벽에 물을 먹으러 나왔는데 아버지 방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가까이 다가가 보니 이번에도 누군가와 비밀스럽게 통화를 하고 있더군요. 그 순간 아버지가 금고에서 낯선 서류를 꺼내셨는데 거기에는 거액의 금액이 적힌 계약서와 기업 로고가 적혀 있었습니다. 대화하는 중간에도 계속해서 기침을 하시며 통화를 하셨어요. 저는 너무 놀랐지만 엿듣기 위해 조용히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네, 그렇게 진행하시면 됩니다.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고요. 저는 지금 당장 묻지 않으면 도저히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의문이 들어 아버지께 달려갔습니다. 아버지, 기침을 너무 많이 하시는데 혹시 건강이 안 좋으세요? 그리고 갑자기 이 거액의 금액에 적힌 서류들은 뭔가요? 네? 대체 저한테 뭘 숨기고 계신 거예요? 언제부터 거기 있었니? 빡빡이야. 이건 네가 알 일이 아니다. 어떤 일이 있든지 내가 다 알아서 해결해. 널 너희 엄마처럼 만들 일은 없을 거야. 기다려다오. 내가 말할 때까지. 아버지는 급하게 서류를 빼앗으며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고 저는 아버지의 말에 더 이상 아무것도 물어볼 수 없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찝찝한 기분으로 잠이 깼고 아버지와 밥을 먹으면서 어제 있었던 일에 대해 물어보려 했는데 갑자기 전화가 울리더군요. 제 예비 시어머니였습니다. 어머님은 제가 전화를 받자마자 오늘 당장 함께 저녁 식사를 하자고 하셨어요. 저는 바쁜 일이 있었지만 어머니의 명령을 거절할 수 없어 알겠다고 했습니다. 사실 처음 어머니께 인사드리러 갔을 때 어머님의 첫인상은 굉장히 활발하셨고 무엇보다 좀 개성적이셨어요. 그리고 명예와 위선이 그 무엇보다 중요한 사람이었죠. 남편이 결혼을 하겠다고 했을 때 어머님은 저희 집 재산에 관심이 많은 것 같았고 제가 금수저가 아니라는 사실이 마음에 안 드는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이 부분은 제 남편이 잘 말해서 어머님은 아쉬워하는 그 이상의 태도를 보이진 않았어요. 그것보단 어머님이 결혼식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셨는데 솔직히 피곤했습니다. 저보다 결혼식에 진심인 듯 보였거든요. 실제로도 제대로 준비를 시작하니 자꾸 어머니께서 연락이 오셨거든요. 그래서 이번 자리도 정말 나가기 싫었습니다. 어머님이랑 저는 취향과 성격이 너무 달라서 잘 안 맞았어요. 이번에도 무슨 일인지는 모르지만 제가 예상했던 대로 어머님은 저를 보자마자 표정이 아주 냉랭했습니다. 레스토랑의 분위기는 너무 따뜻했지만 그와 반대로 어머님의 태도는 참 차가웠달까요? 예. 너희 젊은 사람들은 왜 그렇게 자기 생각만 하니? 우리 집안의 체면도 생각해야지. 예식장 후보가 하나같이 우리 집안이랑 어울리는 게 없잖아. 이래서 아버지 직업이 중요하다니까. 어휴. 성이 안 차셨다면 죄송해요 어머니. 하지만 분위기도 좋고 저희에게 의미 있는 장소예요. 의미는 무슨. 그래, 너희 마음대로 해라.
나중에 내 말 안 들은 거 후회하게 될 거야. 그렇게 어머니는 짧게 말을 마치고 자리에서 일어나셨고 저는 너무 기분이 나빠서 예비 신랑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신랑은 제 이야기를 듣고도 원래 보이는 거에 예민하신 분이니까 그냥 잘 맞춰드려 라고 말하며 무관심한 태도를 보이더군요. 솔직히 좀 실망했습니다. 신랑이 중간 중재 역할을 못해주니 어머님은 이후에도 더 심하게 모든 부분을 간섭하셨어요. 어느 날은 제가 선택한 드레스 디자인을 보시고는 너 어깨살 때문에 이거 별로야. 우리 아들 며느리는 예뻐야 한다고. 다 가려 그냥 이라며 저를 모욕하는 말을 하셨고 예식장도 결국 저희가 예약한 곳을 취소하고 어머님 마음대로 바꾸셨습니다. 심지어 아버지가 골라주신 의미 있는 웨딩 초대장도 다 바꿔버렸어요. 저는 어머니의 이런 행동에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 잠을 이루지 못하는 날이 많아졌고 신랑에게 진지하게 어머님에 대한 고민을 털어놓았지만 신랑은 늘 누구의 편도 들지 않고 중립적인 태도만 보였습니다. 너 왜 그렇게 예민해? 어머니가 다 너를 위해서 그러시는 거야. 좋게 생각해 제발. 말이 통하지 않았죠. 신랑은 그저 저와 싸우고 싶지 않은 것 같았어요. 언젠가부터 제가 익숙해져서 그런지 아니면 신랑도 결혼 준비랑 회사 때문에 바빠서 그런지 저와 멀어진 느낌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도 이해는 했어요. 회사 마치고 오면 정말 너무 피곤했거든요. 하지만 회피한 문제들은 언젠가는 터지기 마련이죠. 결국 저와 그 사이에 아주 큰 싸움이 생기고 말았습니다. 그날은 신랑의 가족들끼리 식사를 하기로 한 날이었는데 제가 도착을 했을 때도 어머님이 계속해서 통화만 하고 계시더군요. 알고 보니 저를 무시한 채 어머님 친구분들과 전화통화를 하며 결혼식에 초대할 사람들을 상의 없이 어머님 마음대로 결정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결국 이렇게 제 의견을 무시하는 어머님을 참다 못해 폭발하고 말았습니다. 남편을 방으로 불러다 놓고 막 화를 냈죠. 왜? 내 의견은 무시하는 거야? 이 결혼이 대체 누구를 위한 거냐고. 왜 그렇게 예민하게 굴어? 어머니가 신경 써주시는 걸 고맙게 생각해야지. 지금 어머니 행동 도가 지나치잖아. 당신은 중간에서 이렇게밖에 못해? 내가 뭘? 항상 문제를 만드는 건 너야. 어머니도 그렇고 회사 사람들도 그렇고 넌 모든 사람들이랑 부딪히잖아. 너가 일은 잘하지만 자기 주장만 아주 강하고 배려심이 없어서 그래. 뭐? 당신, 내가 회사 사람들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면서 어떻게 그걸 내 잘못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 나 정말 당신한테 실망이야. 내가 뭘 객관적인 사실을 말해줘도 난리야. 아유 지겨워. 어떻게 그런 말을 신랑은 이후 제가 그렇게 우는 걸 보고도 아무 말 없이 자리를 떠났고 저는 혼자 남겨져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 누구보다 회사 일 때문에 제가 힘들어하던 걸 아는 신랑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지, 그리고 왜 우리의 관계가 이렇게까지 틀어지게 되었는지. 사실 신랑과 처음으로 크게 싸운 날이었는데 이후에도 계속 이런 일상이 반복될 것 같다는 불안감이 들었습니다. 신랑뿐만 아니라 아버지와도 시어머니와도 모두와 문제가 생겨버리는 것 같았어요. 저는 원래 제 일상이 너무 지쳤지만 모든 것이 다 제자리를 찾을 것이라고 믿으며 버티고 있었죠. 어차피 결혼식도 한 달 남았으니까 그 전까지는 모든 게 정리가 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정말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아버지, 왜 여기 쓰러져 계세요? 네? 제발 정신 좀 차려보세요. 제가 집에 가니까 아버지가 쓰러져 계셨던 것입니다. 저는 너무 놀라서 119에 전화를 걸었어요. 이후 병원으로 긴급 이송된 아버지는 의식이 없었고 의사 선생님은 심각한 심장 문제로 위독한 상태라고 말했습니다. 이후 제 눈물은 멈추지 않았어요. 아버지가 그동안 무언가를 숨기고 있는 것 같았는데 그냥 넘기지 말고 좀 더 제대로 알아볼 걸 엄청난 후회가 됐습니다. 이후 의사 선생님이 저를 부르셨는데 저한테 정말 충격적인 말을 꺼냈어요. 아버님 상태가 매우 위중합니다. 가족분들은 마음의 준비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가끔 드라마에서 의사 선생님이 이런 얘기를 꺼내면 울부짖으면서 쓰러지는 가족들을 많이 보았는데 정말 제 일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저는 제가 본 드라마의 주인공들 이상으로 미친 듯이 발악을 하며 울었고 병실에서도 잠을 자지 않고 아버지의 손을 잡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러다가 너무 힘들었는지 잠시 잠이 들었는데 눈을 뜨고 나니까 예상치 못한 장면이 펼쳐졌습니다. 반대편 소파에 낯선 남자가 들어와서 앉아 있었던 것입니다. 누구세요? 김영록 씨 따님 되시죠? 저는 아버님과 사업을 함께하는 김이사입니다. 급하게 소식을 듣고 달려왔습니다. 아니, 아버지는 사업이 아니라 서점을 하는데 갑자기 이게 무슨 말씀인지 저는 도통 이해가 되지 않았거든요. 저는 깜짝 놀라서 다시 그 사람에게 여쭤보았습니다. 아버지가 사업을 하신다고요? 그게 대체 무슨 말씀이세요? 아버지는 서점을 하시는데. 아직 말씀 못 들으셨군요. 죄송합니다. 이후 김이사는 서둘러 자리를 떠나버렸습니다. 저는 너무 당황스러워서 아버지가 깨어나시면 여쭤봐야겠다고 생각했죠. 이후 아버지의 옷을 개고 있는데 옷 주머니에서 작은 메모가 떨어졌습니다. 거기에는 이런 메모가 있었어요. 모든 것은 준비되었다. 내 딸에게 이제 진실을 전해야 한다. 저는 이 메모를 보고 너무 궁금해서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이후 아버지가 숨기고 있는 비밀을 알아내기 위해 아버지 휴대폰을 확인하려 했는데 비밀번호가 걸려 있어서 어떤 단어도 찾을 수 없었어요. 그날 이후로 아버지는 깨어나지 못하셨고 저는 회사에서도 제대로 일에 집중하지 못하고 정말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도중 갑자기 병원에서 전화가 걸려왔어요. 설마 아버지가 이대로 잘못되셨다는 연락은 아니었다 생각했었는데 다행히도 아버지가 깨어나셨다는 연락이었습니다. 이후 급하게 병실로 달려가 아버지의 손을 잡았죠. 아버지, 대체 무슨 일이에요? 왜 저에게 그동안 아무 말씀도 안 하신 거예요? 네? 미안하다. 딸아, 사실 너에게 말하지 못한 비밀이 있어. 이후 아버지가 저에게 한 말은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실제로 자신이 유명 투자기업의 창립자이며 예전에 어머니가 아버지 경쟁 기업의 모함으로 급하게 해외로 갈 준비를 하다가 따라오는 차들로 교통사고를 당하게 되었고 이후 트라우마가 생겨 늘 저를 보호하기 위해 신분을 숨겨왔다는 사실을 고백했습니다. 저는 너무 충격을 받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죠. 아버지는 숨을 헐떡거리시며 마지막으로 저에게 이런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너를 위험에 빠뜨리고 싶지 않았어. 네가 나한테 가장 소중했기 때문에 늘 지키고 싶었단다. 하지만 앞으로는 내가 없을 테니 네가 모든 걸 알아야 할 것 같구나. 아버지, 제발 그런 약한 말씀하지 마세요. 저 아버지 없으면 못 살아요. 미안해. 이제 모든 것이 네 손에 달려있다. 그동안 잘 자라줘서 너무 고맙다. 회사 잘 부탁한다. 그리고 누군가 이해가 안 되는 말을 한다면 꼭 집안을 잘 살펴다오. 거기에 모든 답이 있을 거야. 아버지가 이 말을 마친 그 순간 정말 긴급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아버지의 심장 모니터가 급격하게 울리기 시작했고 갑자기 의료진이 달려왔어요. 저는 병실 밖으로 밀려나며 절망 속에서 울부짖었죠. 밖에서 울면서 아버지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때 아버지의 오래된 친구라는 한 중년 남성분이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러고는 예상치 못한 물건을 저에게 건네주셨어요. 나는 이 회사를 함께 세운 제 회장이네. 자네 아버님께서 나에게 많은 것을 맡기셨지. 여기에 모든 진실과 앞으로 회사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정보가 담겨 있으니 잘 확인해 보게. 이 중년의 남성분은 제가 알 수 없는 말을 남기고 사라졌습니다. 사실 그때는 아버지가 위독하셔서 어떤 말도 귀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이후 저는 다시 한번 기적을 바랬지만 결국 제 아버지는 건강을 회복하지 못하고 그날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이날은 제 인생에서 가장 힘들고 슬픈 날이었죠. 사실 장례식을 치르는 내내 현실감이 없었어요. 저는 아버지가 아프시다는 것도 늘 몰랐으니까요. 멀리서 친척들과 친구들이 와서 저를 위로해 주었지만
마음의 빈자리는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렇게 정신을 못 차리고 울기만 했어요. 그런 제 옆에서 김 이사님과 남편, 그리고 남편이 데리고 온 사촌 여동생분이 정말 저를 많이 도와주었습니다. 제가 아무것도 몰랐을 그 당시에는 그저 제 옆에 있어준 모든 사람들이 고맙기만 했어요. 사실 장례식장에 온 사람들을 보고 정말 놀랐습니다. 저는 아무에게도 부고 사실을 전하지 않았는데 정말 많은 사람들이 와서 아버지의 마지막을 함께 배웅해 주었거든요. 정장을 입은 기업인들, 정치인들까지 그들은 아버지의 사진 앞에서 깊은 존경을 표하며 묵념했습니다. 제가 TV에서 본 사람들도 있었기에 저는 그들이 아버지의 장례식장에 와주었다는 사실에 한 번 더 놀라며 아버지의 영향력을 실감하게 되었죠. 그리고 장례식 도중 제가 정말 예상하지 못한 손님이 왔습니다. 바로 아버지의 유산에 대해 알고 계신 변호사분이셨어요. 근처 카페에서 변호사님과 함께 아버지의 유산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 잠시 나왔습니다. 사실 아버지가 유명 기업의 숨겨진 회장이라는 말을 들으니 그렇다면 재산이 대체 얼마나 있을까 궁금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변호사님이 하신 말씀이 정말 제 예상 밖이었습니다. 죄송하지만 아버지께서 남기신 재산은 없습니다. 네? 말도 안 돼요. 서점도 오래 하셨고 심지어 변호사님은 아실지 모르지만 저희 아버지가 유명한 기업에 아무튼 다시 확인해 주세요. 절대 그럴 리가 없어요. 공식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더 이상 문의하지 마세요. 변호사님은 이렇게 깜짝 놀랄 말을 무표정으로 냉철하게 저에게 전했습니다. 아니 여러분, 저희 아버지가 유명 투자기업의 회장이라는데 재산이 아무것도 없다는 게 말이 되나요? 저는 순간적으로 누군가 아버지의 재산을 중간에서 가로챈 건 아닐까 등 별의별 상상을 다 했습니다. 그렇게 큰 충격과 혼란 속에서 머리를 쥐어짜고 있는데 그 순간 아버지의 마지막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아버지는 분명 저에게 이해가 안 되는 말을 들었다면 그 해답을 집에서 찾으라고 하셨어요. 저는 숨겨진 진실을 찾기 위해 집을 떠올려 보았지만 사실 서점에 무언가 있을 것 같지는 않았고 오히려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했죠. 결국 저는 병원에서 보았던 아버지의 친구였던 최 이자인에게 연락하려 했는데 그분은 이후로 전혀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어디서부터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할지 심란한 와중에 아주 머리 아픈 손님이 도착했습니다. 네, 장례식장에 도착한 사람은 바로 저의 예비 시어머니였습니다. 어머니는 뭐가 마음에 안 드는지 표정이 정말 일그러져 있었어요. 어머니는 고인이 되신 아버지께 인사도 제대로 하지 않고 정말 소름이 돋는 말을 꺼냈습니다. 사돈 어른이 돌아가시면서 남긴 유산이 하나도 없다고? 너 이게 사실이니? 저도 뭐가 어떻게 된 건지 아직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일단 변호사님께서 공식적으로 없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서점 일을 오래 하셨고 또 다른 일도 하신 것 같아서 제가 좀 더 알아보면 아마. 지금 뭔 소리를 하는 거야? 이미 없다며. 아까 내가 카페에서 다 들었거든? 참나, 완전 개잡종 집안이었네. 너 내 아들이랑 당장 파혼해. 저에게 이 말을 하는 어머니의 눈빛은 정말 냉혹했어요. 저는 파혼이라는 이야기를 너무 쉽게 꺼내는 어머니의 태도에 어이가 없고 놀라서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제 아버지의 장례식장에 와서 예의를 갖추고 저를 위로해도 모자랄 판에 유산이 없다고 갑자기 파혼을 하라는 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인가요? 진짜 사람이라면 이런 행동을 할 수가 있나요? 저는 정말 어머님이 너무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 얘기를 듣자 너무 비참하고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결국 저는 제 감정을 참지 못하고 울부짖으면서 어머니께 말했어요. 어머니,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말씀이세요. 제가 뭘 잘못했나요? 네? 잘못? 네가 우리 집안을 속인 거잖아. 서점으로 오래 해서 재산이 분명히 있다고 들었는데 지금 보니 한 푼도 없네. 돈 한 푼 없는 주제에 우리 아들하고 결혼하려고 한 거 그 자체가 사기요, 사기. 정말 말이 안 나오더군요. 너무 서럽고 화가 나서 신랑을 찾아보았는데
그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당장 신랑에게 전화를 했고 드디어 신랑이 나타났어요. 저는 그에게 다가가 방금 어머니가 한 말에 대해 말했었습니다. 이후 남편이 어머니께 저 대신 화를 내줄 줄 알았는데 남편의 반응은 정말 제 예상 밖이었습니다. 우리 엄마가 맞는 말 했네. 뭐? 당신 지금 어머님이 유산 때문에 파혼하라고 했는데 이게 맞는 말이라고? 아, 나도 너 편 들어주기 정말 지친다 지쳐. 우리 이제 그만하자. 제가 너무 충격을 받아 목소리를 덜덜 떨자 신랑은 시선을 피하며 저에게 말했습니다. 솔직히 엄마 말이 맞아. 돈 한 푼 없는 너희 집안과 우리 집안은 어울리지 않아. 당신, 나 돈 보고 결혼한 거 아니잖아. 그리고 우린 사랑하잖아. 어머님이 파혼하라 했다고 날 그렇게 쉽게 포기할 수 있어? 제가 눈물을 흘리며 소리치자 그는 오히려 코웃음을 치며 대답했어요. 사랑? 처음엔 그랬지. 근데 지금은 아냐. 난 널 사랑하지 않거든 더 이상. 오빠, 이제 그만 진실을 말하지 그래. 나랑 사귄다고 그냥 얘기해. 솔직히 내가 장례식장에서 사촌 여동생 행사하면서 이렇게 도와줬으면 저 여자한테 할 만큼 한 거잖아. 안 그래? 이게 무슨 소리인지. 방금 저 말을 한 여자는 장례식장 내내 사촌동생이라며 제 남편 옆에 있던 그 여자였습니다. 그러니까 남편은 지금까지 저 여자와 바람을 피고 있었고 제 아버지 장례식 날 그 여자를 데려왔다는 것이네요. 그리고 어머님의 반응을 보니 이 모든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 같고요. 마침 저희 아버지의 장례식 날에 유산이 없다는 말을 듣자 이 모든 사실을 밝혀버린 것이네요. 저는 그동안 저를 속인 것도 분해 죽겠는데 어떻게 제가 가장 힘든 날에 이 모든 것을 터뜨릴 수 있는지 그동안 신랑과 어머님께 최선을 다한 제가 너무 한심했습니다. 저는 한순간에 아버지도 예비 신랑도 시어머니도 모든 가족을 잃었다는 생각에 제 생각이 무너져버린 것 같았어요. 정말 너무 화가 나서 욕을 하며 신랑과 어머니께 소리를 질렀습니다. 다들 미친 거 아니야? 어떻게 나를 이렇게 속일 수 있어? 어떻게 우리 아버지 장례식장에 불륜녀를 데려와, 어? 니네가 그러고도 사람이야. 지금까지 눈치 못 챈 너가 바보지. 그동안 이상한 거 못 느꼈니? 아무튼 받은 유산도 없는 너한테 더 이상 볼 일 없어. 나도 한때는 너와 정말 행복했는데 그래서 예의를 지키고 싶었는데 어쩌다 보니 이렇게 됐어. 그 부분은 미안하게 생각해. 하지만 우리 인연은 여기서 끝이야. 사실 난 너랑 결혼할 생각 처음부터 없었어. 힘든 일 여러 번 겪는 것보다 한 번에 모두 정리했다고 생각해. 그럼 잘 살아. 신랑의 마지막 말은 심한 욕을 들은 것보다 더한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제가 화를 참지 못하고 온몸을 벌벌 떨고 있자 그들은 저를 오히려 비웃었어요. 여러분, 사랑했던 사람에게서 배신과 모욕을 당한 게 얼마나 비참한지 아시나요? 저 때는 너무 힘들어서 그냥 살고 싶지 않다는 생각밖에 안 들었습니다. 옆에서 김 이사님은 모든 것을 지켜보시더니 저에게 한마디 하시더군요. 저런 사람들과는 어쩌면 이 기회에 인연을 끊는 게 오히려 다행인 것 같습니다. 아버님이 가시면서 따님의 앞날을 위해 이런 자리를 만들어주셨다고 생각해 주세요. 그리고 남은 할 일이 많으십니다. 이 일로 무너지시면 안 돼요. 사실 너무 힘들었지만 김 이사님의 말을 듣고 정신을 차리게 되었어요. 그래서 떠나가는 그들에게 한마디 남겼습니다. 두고 봐. 당신들이 얼마나 잘못하고 있는지 반드시 알게 될 거니까. 분명히 벌 받을 테니까. 그렇게 폭풍이 지나가고 슬픔에 잠긴 저는 며칠 동안 울다가 아버지의 유품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의 방에 들어가니 어릴 적 추억이 떠올라 눈물이 앞을 가렸어요. 책장에 꽂혀 있는 수많은 책들을 보니 아버지의 향기가 너무 그리웠습니다. 그러던 중 서랍 깊숙한 곳에서 갑자기 예상치 못한 물건을 발견했습니다. 바로 작은 열쇠와 손편지 한 장이었어요. 사랑하는 딸아, 이 열쇠를 발견했다면 넌 이제 회사의 주인이 될 수 있어. 저는 그 순간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 집을 잘 살펴보라는 말이 다시 떠올랐고 이 열쇠가 저에게 마지막 비밀을 알려줄 수 있는 단서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방을 다시 한번 샅샅이 살펴보았죠.
그렇게 책장 뒤를 탐색하다가 벽을 보니 미세한 틈이 있더군요. 설마 하는 마음으로 그 틈을 파보았는데 그곳에는 숨겨진 작은 금고가 있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열쇠를 놓고 돌리자 금고가 열리며 빛이 새어나왔어요. 그 안에는 다양한 서류와 거액의 현금, 그리고 여러 개의 부동산 증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서류들을 살펴보니 아버지가 유명한 투자회사의 실질적인 소유자였음을 다시 한번 알 수 있었어요. 이 서류들은 회사의 경영권을 행사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서류였습니다. 이 자료를 보며 한편으로는 왜 저는 이때까지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했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래서 과거 아버지의 행동들을 다시 떠올려 보았습니다. 그때는 몰랐지만 나름 복선이 있었더군요. 사실 아버지는 어릴 적부터 종종 늦은 밤까지 서재에서 일하시곤 했어요. 제가 아버지께 왜 이렇게 늦게까지 일하시냐고 물으면 아버지는 미소를 지으며 언젠가 네가 알게 될 거야 라고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아버지는 밤에 계속 이 일을 처리하고 계셨던 것 같네요. 또 한 번은 제가 대학 진학을 고민할 때였어요. 경제적인 이유로 가고 싶은 대학을 포기하려 했지만 아버지는 그때 단호하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절대 돈 걱정하지 말고 네가 원하는 것을 해라. 내가 다 책임질 테니. 다시 한번 말하지만 돈 걱정은 전혀 할 필요가 없어. 그때는 아버지가 그냥 저에게 든든함을 주고 싶어서 이 말을 한 줄 알았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정말로 아버지는 여유가 있으신 거였어요. 이제 모든 퍼즐이 맞춰지네요. 이후 근거를 더 살펴보니 아버지의 일기장도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아버지의 고민과 저에 대한 사랑이 가득 담겨 있어서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없었죠. 특히 딸이 행복하게 평범하게 살 수 있다면 나는 무엇이든 할 수 있다. 라는 문장을 읽고 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동안 아버지가 저의 안전을 위해 신분과 재산을 숨기며 얼마나 힘드셨을까. 어머니를 잃은 그날에 대한 이야기도 상세히 적혀 있었는데 정말 너무 슬퍼서 끝까지 다 볼 수 없었습니다. 서류와 아버지의 편지를 보며 저는 아버지가 자산을 드러내지 않고도 회사를 잘 운영하며 여러 프로젝트를 통해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제가 이 많은 재산과 큰 기업의 유일한 상속자라는 사실이 정말 혼란스러웠습니다. 책임감도 느껴졌지만 동시에 두려움이 밀려왔죠. 이후 저는 제가 이 거대한 기업을 어떻게 이끌 수 있을까 라는 생각에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이어받아 회사를 지켜야 한다는 사명감과 함께 제가 과연 그럴 능력이 있는지 의문이 들었어요. 그래서 정말 오래 고민한 끝에 김 이사님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그러자 김 이사님은 정말 예상치 못한 무거운 얘기를 꺼내시더군요. 김 이사님, 저는 이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오래 고민해 봤어요. 그냥 평범하게 살고 싶습니다. 전문 경영인을 찾아주세요. 죄송합니다. 대표님, 아버님께서는 따님이 이 회사를 이어받기를 간절히 바라셨습니다. 현재 몇몇 욕심 많은 임원들이 회사를 장악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요. 제 생각에 그들은 불법으로 사회에 악영향을 끼치는 프로젝트를 몰래 실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대로 두시면 아버님의 노력이 물거품이 될 수 있어요. 저는 그의 말을 듣고 정말 경악했습니다. 그러면서 아버지의 인생과 노력이 담긴 회사를 지키지 않으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결국 저는 아버지가 그렇게 지키고자 했던 회사를 제가 물려받아 지키기로 하였습니다. 그렇게 저는 내일 바로 회사에 나가기로 했고 이후 제가 회사에 나가자 하루 사이에 감당하기 힘든 정말 많은 일들이 벌어졌죠. 우선 회사 내에서는 저를 반대하는 목소리가 많았습니다. 김 이사님이 말씀하셨던 불법으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 듯한 못된 임원들은 첫 회의에서 대놓고 저에게 정말 경악스러운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경험도 없는 사람이 회사를 이끌 수 있겠소? 그래도 제 아버지처럼 얼굴 없는 회장은 아니네. 대신 실력이 없겠지. 이렇게 비꼬면서 자기들끼리 수군거리고 웃기 시작했습니다. 이후에도 몇몇 임원들은 저를 무시하며 중요한 회의에서 배제하려고 했죠. 저는 어떻게 이 직원들의 잘못을 밝히고 다른 임원들을 설득시켜야 하나 너무 고민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머리를 쥐어 짜내고 있는 와중에 아주 익숙한 불청객이 찾아왔습니다.
바로 예비 시어머니와 신랑이었죠. 둘은 저를 보자마자 정말 어이없는 행동을 하더군요. 우선 갑자기 제 팔짱을 끼며 친한 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 그동안 잘 지냈니? 살이 왜 이렇게 빠졌어? 어? 안 그래도 소식 들었어. 사돈 어르신 회사를 너가 물려받았었는데 널 싫어하는 임원들이 많다고. 너가 힘들어할까봐 내가 조금이라도 힘이 되어주려고 이렇게 달려왔단다.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저 이 사람이랑 파혼한 사이예요. 이제 아무 사이도 아닌데 저한테 친한 척하지 마세요. 레나야, 내가 정말 미안해. 응? 사실 나 얼마 전에 경찰서 다녀왔어. 내 전 재산이 갑자기 하루아침에 없어진 거야. 어떻게 된 건가 경찰에 신고했더니 그 저번에 장인어른 장례식장에 내가 데리고 왔던 그 여자가 알고 보니 사기 전과가 8건이 넘는 범죄자였던 거야. 내가 그 꽃뱀의 사기 수법에 넘어간 거지. 내가 너무 어리석었어. 너가 언젠가부터 너무 당연했나 봐. 정말 미안해. 나도 정말 미안하다. 너희 집 형편이 마음에 들진 않았지만 그래도 넌 늘 똑똑하고 성실한 아이였는데 아들이 바람 피우는 걸 보고 내가 감싸주다 보니까 나도 정신을 못 차렸어. 정말 미안해. 응? 우리 다시 가족이 되자. 그래서 지금 이 회사도 같이 키워보는 거 어떠니? 저는 그들의 뻔뻔함이 정말 경악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단호하게 거절했어요. 그러자 그들은 제 팔을 붙잡으며 끝까지 애원했죠. 하지만 저는 배신당했을 때가 계속 떠올라서 도저히 이 둘을 받아줄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저희의 모습을 보셨는지 이후 김 이사님이 저에게 와서 기막힌 조언을 해주셨어요. 대표님, 그들을 이용해보면 어떨까요? 대표님이 그들의 제안을 받아들이는 척하면서 진짜 의도를 파악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제가 그들이 불법 일을 하고 있는 임원들과 접촉하고 있다는 소문을 들었어요. 대표님이 그들에게 더 좋은 조건을 주면 어쩌면 임원들이 진행하고 있는 불법 사업에 대한 정보를 그들을 통해서 손쉽게 얻을 수 있을지도 모르죠. 저는 김 이사님의 방법이 생각보다 괜찮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음날 바로 그들에게 연기를 하며 제안을 받아들였죠. 어머님, 어제 하신 말씀 오래 고민해봤는데 괜찮은 것 같아요. 두 분 다 반성도 많이 한 것 같고요. 저희 회사로 오세요. 지책을 드릴게요. 그리고 저의 오른손 왼손이자 가족이 될 분들이니 고액의 연봉도 드릴게요. 그리고 저 결혼 준비도 다시 시작할게요. 대신 언제나 늘 제 편이 되어주셔야 해요. 제가 그 어떤 사람들보다 더 많은 돈과 기회를 드릴 수 있으니 저에게 비밀은 없으셔야 합니다. 어머님은 제 말이 정말 기뻐하셨고 다음날 예비 신랑과 어머님이 회사에 왔습니다. 둘은 정말 제 말에 감동을 했는지 어이없게도 정말 열심히 회사 일을 하더군요. 그렇게 저는 둘을 이용할 기회를 엿보고 있었는데 어느 날 예상치 못한 사람이 제 자리에 찾아왔습니다. 그는 바로 회사의 한 임원인 박 부장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아버지가 회사를 세울 초창기 때부터 일해온 사람이었어서 믿을 만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죠. 저는 그에게 갑자기 깜짝 놀랄 소식을 들었습니다. 대표님, 이 프로젝트 제안 드리고 싶습니다. 미래가 밝은 사업이고 자영업자들에게도 큰 이익을 가져다 줄 거예요. 수치가 정확하지 않은 것 같은데 결국 자영업자들에게 이득이 돌아갈 수 있는지도 모르겠고요. 박 부장님, 이 프로젝트에 대해 더 자세한 자료를 볼 수 있을까요? 지금 이 프로젝트에 관심이 있는 기업이 많아서 빠르게 결정하셔야 할 것 같은데 제가 일단 자료 보내드릴게요. 내일 오전 안으로 당장 답해 주셔야 합니다. 저는 박 부장님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이 프로젝트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며 밤새 신중하게 자료를 검토하고 분석했습니다. 큰 문제는 없는 것 같아 결제를 하려고 하던 그 순간 갑자기 김 이사님이 새벽에 전화가 오셨습니다. 저에게 굉장히 다급한 목소리로 충격적인 말을 꺼내더군요. 대표님, 새벽에 연락드려서 죄송합니다. 사실 저도 불안해서 이 자료를 검토해 보았는데 진행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우선 제가 블랙리스트에 보내드렸던 불법 프로젝트를 진행 중인 임원들이 모두 이 프로젝트와 관련이 있고 살펴보니 실질적 운영자는 박 부장의 가족입니다. 투자라는 명목하에
어려운 자영업자들을 끌어들여 사기를 치는 사업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된다면 모든 이익은 자영업자와 회사 내부가 아니라 박 부장 그리고 저희가 싸워야 할 임원들에게 흘러가게 되겠죠. 저는 이야기를 듣자마자 정말 깜짝 놀랐고 참 사람이 무섭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김 이사님은 아버지가 저를 위해 보내주신 사람이 아닐까 생각했죠. 참 감사했습니다. 대체 아버지는 이렇게 자신을 배신하려는 움직임이 많은 회사에서 그동안 혼자 끙끙 앓으며 어떻게 버티셨을까요? 아버지가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다음날 박 부장을 만나 대화를 통해 모든 진실을 확인해야겠다고 결심했죠. 이후 박 부장이 있는 곳으로 갔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사람이 없더군요. 혹시 무슨 일을 저지르고 있지 않을까 불안한 마음에 여기저기 둘러보고 있는데 평소 잘 쓰지 않는 회의실에서 박 부장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나오는 대화는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문틈 사이로 들리는 목소리를 보니 예비 신랑과 시어머니 그리고 박 부장과 몇몇 임원들이 함께 있다는 것을 알게 됐죠. 이제 거의 다 됐어요. 제 며느리가 그 프로젝트에 투자하기만 만들면 우리의 계획은 완성되죠. 곧 큰돈을 벌게 될 거예요. 다들 조금만 버티세요. 제 가족은 이미 모든 것을 준비해뒀어요. 우리만 서로 배신하지 않으면 실패는 없습니다. 이미 자영업자들 반은 넘어갔죠. 다들 입 조심하세요. 그럼 조금만 더 참으면 저희가 이 큰 회사를 차지하는 거네요. 제가 대리까지 달아봤지만 그 이상의 직급은 처음이라 참 기대되네요. 곧 저랑 결혼도 할 테니까 제가 해나의 회사 지분도 저한테 넘길 수 있도록 잘 얘기해 볼게요.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었지만 그들의 대화를 듣고 있으니 정말 심적으로 너무 힘들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제 앞에서 착한 척 저를 위하는 척 연기를 하며 뒤에서는 회사를 빼앗고 저를 망하게 하려는 생각을 하는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결국 저는 김 이사님과 변호사를 찾아가 이 모든 상황을 상의했고 그들의 음모에 대한 증거를 수집하기로 하였습니다. 이후 회사 곳곳에서 그들의 통화 내용과 회의 녹음을 확보했고 화이트 해커를 통해 그들의 방에 들어가 주고받은 문서들도 모았습니다. 또한 회사 내부의 몇몇 직원들과 협력하여 추가적인 증거도 모았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어머님과 신랑을 이용했습니다. 저녁에 갑자기 회사에 나오라니 무슨 일이야? 어머니 뒤에서 무슨 짓 하고 계신지 다 알아요. 제가 그동안 어머님과 정이 있으니까 마지막으로 경찰이 오기 전에 기회를 드리는 거예요. 그동안 주고받은 모든 자료 저한테 넘기세요. 그렇다면 어머님이랑 어머님 아들은 용서해 드릴게요. 봐봐. 내가 들킬 것 같다고 그랬잖아. 해나야 미안해. 너가 원하는 거 있으면 전부 다 넘길게. 대신 엄마랑 나는 살려줘. 진짜 다시는 너 배신 안 할게. 그렇게 저는 둘을 통해 결정적으로 찾고 있던 증거들까지 확보했고 모든 증거를 모은 저는 제가 아는 유명한 신문기자 친구였던 민지에게 연락했습니다. 그녀는 사회의 부조리를 폭로하는 기사로 유명했죠. 사실 경찰에 바로 신고할까도 생각했는데 안 그래도 회사에서 제 이미지가 안 좋았기 때문에 직접 임원들을 신고하기보다 경찰이 알아서 조사를 할 수 있도록 일부러 미디어의 화제성을 활용한 것이었죠. 제가 친구에게 이런 사정을 설명하자 친구는 철저한 취재와 함께 그들의 음모를 폭로하는 기사를 작성했고 그것은 곧 주요 언론 매체에 대서특필되었습니다. 녹음과 함께 신문기사가 나오자 사회는 큰 충격에 빠졌고 포털 사이트의 상위권 기사는 저희 회사 내용으로 줄을 잃었습니다. 대중들은 자영업자들을 이용해 불법적인 일을 저지르던 임원들의 부도덕한 행위를 강하게 비난했죠. 결국 이를 저지른 모든 사람들은 회사에서 해고되었습니다. 사실 제가 생각한 것 이상으로 예비 신랑과 시어머니가 이 음모에 크게 가담했기 때문에 결국 제가 아무리 손을 써도 이들은 처벌을 피하기 어려웠습니다. 둘은 저를 탓했지만 저도 해줄 수 있는 게 없었죠. 뿐만 아니라 이 일에 가담한 임원들은 경찰에 잡혀가며 서로를 탓하며 갈등을 일으켰습니다. 그들의 마지막 대화 내용은 정말 과간이었습니다. 이게 다 당신들 때문이야. 제대로 일 처리를 못했잖아 거지 같은 것들. 지금 배신한 게 누군데 다 당신같이 머리 빈 옆편네 때문에 망한 거라고. 거기 배 나온 대머리 아저씨 우리 엄마한테 지금 뭐라고 있어요? 다 당신 계획에 허술해서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들의 팀워크는 끝까지 엉망이었죠. 저를 괴롭히던 모든 사람들을 정리하고 나니 그나마 마음이 편했어요. 하지만 아직까지 안심할 수 있는 상황들은 아니었습니다. 제가 아버지의 기업을 제대로 이끌기 위해서는 제 능력을 더 증명해야 했죠. 저는 초기에는 경영에 어려움을 겪었지만 직원들과 소통하고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도입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직원들의 의사를 투명하게 반영하여 회사의 매출을 지속적으로 증가시켰습니다. 또한 예전 회사에서 여러 아이디어를 냈던 경험을 살려 이번에도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들을 돕기 위해 특별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했죠.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하며 살던 중 한 비즈니스 행사에서 정말 예상치 못한 사람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바로 진심으로 저를 이해해주고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나게 된 것이었어요. 아직 제 과거의 아픔이 다 사라진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일과 제 일상의 균형을 이루며 다시 새로운 제 삶을 찾아가 보려고 합니다. 이런 일들을 통해 저는 아버지가 남긴 유산은 재산이 아니라 용기와 사랑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참,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이후 저에게 많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완벽하게 잘 맞춰지고 있는 줄 알았던 제 인생이 사실은 언제 지진이 나도 이상하지 않은 깨진 판이었던 것이죠. 어머님은 아버지의 장례식장에서 모욕적인 발언을 하며 갑작스럽게 파혼을 요구했고 신랑은 사촌 여동생이라면서 데리고 온 여사를 불륜녀라고 소개했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너무 말도 안 되는 일이 한꺼번에 다 터지니까 그 당시에는 이게 현실이 아닌 꿈인가 싶더군요. 그뿐만이 아니었죠. 제가 그동안 서점을 운영하신 줄 알았던 아버지는 사실 유명 투자회사의 대표였고 어릴 때 돌아가신 아버지는 아버지를 모함하던 자들을 피하려다 교통사고가 났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이 모든 것을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그때 한꺼번에 알게 되었죠. 참, 어떻게 제 인생이 이런 일이 한 번에 일어날 수 있는지 지금도 모르겠습니다. 사실 이렇게 힘든 일이 있었는데도 모든 것을 극복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었던 것은 어떤 일이 있어도 제가 흔들리지 않고 포기하지 않게끔 아버지가 저를 정말 바르게 사랑으로 키워주셨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리고 아버지가 정말 믿을 수 있는 사람이었던 김 이사님의 역할도 컸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일이 있고 나서 사연 유튜브에 나온 모든 일들이 누군가에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한 치 앞도 모르는 게 인생이니까요. 예전에는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일까 자책하고 괴로웠는데 지금은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일이 일어난 후 많은 것을 깨닫고 바꾸게 된 제 모습이 전 제법 마음에 들거든요. 여러분, 어차피 일어날 일은 아무리 걱정해도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중요한 것은 그 일 이후에 일을 해결하고 그 경험으로 더 잘 살아가려는 우리의 의지와 태도이죠. 혹시 여러분들도 저처럼 갑자기 인생에서 말도 안 되는 여러 일들을 겪게 된다고 해도 저처럼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천천히 해결하며 꼭 여러분의 행복한 일상을 다시 찾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사람마다 다 각자 자기 부모와의 연이 있지만 저는 조금 짧은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하늘이 저를 불쌍히 여겼는지 대신할 사람을 보내주셨는데 그 인연마저도 구슬프게 끝나게 되어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어렸을 적 엄마와 아빠는 일찍 헤어지셨고 저는 아빠 손에서 자라게 되었어요. 그리고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엄마는 방으로도 돌아가시게 되었답니다. 아직도 눈이 많이 내리던 그 마지막 날이 생생해요. 엄마, 우리 소원이, 여보, 우리 소원이 잘 부탁해. 당신 편안히 눈 감아. 소원이 내가 잘 키울게. 저희 아빠는 엄마에게 절 잘 키우겠다고 약속하셨고 전 엄마 곁에서 안만 울다가 엄마를 떠나보냈어요. 아빠는 엄마의 존재를 채워주시겠다고 무던히 노력을 하셨어요. 하지만 여자에게 있어서 같은 여자 어른인 엄마의 존재가 무척 중요하더군요. 학교를 다니면서 자잘하게 챙겨주는 부분들, 사춘기가 되어 겪게 되는 많은 문제들, 여자로서 겪는 많은 고뇌들은 엄마라는 자리가 대부분 도움을 주던데 저는 그게 없어서 늘 큰 결핍감을 느꼈었어요.
나 오늘 엄마가 이거 옷 사줬는데. 정말? 이쁘다. 나도 다음 기회에 엄마랑 놀러 가야지. 아이들이 이런 말을 하면 어쩐지 전 소외감이 느껴졌고요. 그렇게 저는 늘상 엄마가 있던 아이들을 부러워하는 마음이 한켠에 있었고, 성인이 되어 직장도 다니고 하던 중 한 인연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바로 지금의 남편인데요. 저희 아빠처럼 마냥 다정하고 잘해주던 사람이라 우리 집에서도 무척 마음에 들어했고, 저 역시도 프로포즈를 받아들이게 되었어요. 당시 남편 집에 인사 갔을 때 저희 시어머니와의 첫 인사를 저는 아직도 기억하고 있어요. 엄마가 없이 자랐다는 사실을 무시하는 친구들도 있었고, 예전에 만났던 남자친구네 집은 그걸 이유로 헤어짐을 공고하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 크게 긴장했고 아주 가슴을 졸여가면서 방문하게 되었어요. 모든 이야기를 다 전해 들은 시어머니의 반응은 너무나 신선한 충격이었습니다. 그래, 아버님과 단둘이 살고 있다고? 매번 이런 식으로 시작되는 대화의 끝은 상처였기에 저는 조금도 긴장을 풀지 않고 굳은 얼굴로 답했어요. 네, 아빠가 저를 키워주셨어요. 그러자 어머니는 한참 뜸을 뒀다가 말씀하시는 게 아니겠어요? 그 말에 저도 모르게 그만 고개를 확 들어서 어머니의 눈을 쳐다보았어요. 아버님이 얼마나 고생이 많으셨겠어. 남자 몸으로 아이를 그리고 딸을 키운다는 건 쉬운 게 아니야. 그리고 아가 너도 많이 외로웠겠구나. 이리 온. 자라면서 얼마나 마음고생이 심했니. 내가 그 심정을 잘 안단다. 저는 단 한 번도 이런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었어요. 늘 이쯤에서 엄마가 없는 게 내 잘못도 아닌데 늘 멸시하는 말, 엄마 없는 애는 어딘가 티가 난다는 말만 들으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다르셨고 그 뒤에 한 행동이 더 저를 놀라움에 빠지게 했습니다. 갑자기 저에게 두 팔을 벌리시더니 안아주시려고 하는 게 아니겠어요? 경직되어 있던 제가 움직이지를 못하자 어머니가 웃음에 다가오시더니 저를 꼭 안아주셨어요. 엄마에게 안겨본 게 언제인지도 기억이 안 나는데 어머니가 안아주시는 품은 정말 너무나 따스했습니다. 알고 보니 어머니도 어릴 적에 친정 어머님이 일찍 돌아가셔서 비슷한 아픔을 갖고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제 주변을 보면 그렇다고 해서 다 저희 어머니 같은 건 아니더라고요. 자기 아들만은 제대로 부모에게 잘한 배우자를 만들어주고 싶어 하는 게 부모의 마음인데 말입니다. 그래서 더욱 반대가 극심한 경우가 많은데 어머니는 반대로 저를 완전히 끌어안아 주셨어요. 그날의 첫 만남은 이루 말할 수 없이 따스했고 저희 부부는 그렇게 결혼식을 순조롭게 올리게 되었어요. 신혼집을 어머님 댁 근처에 얻게 되었는데 사실 처음엔 좀 반대였어요. 신혼집을 시어머니 댁 근처에? 여보, 미안한데 난 불편해. 아무리 어머니가 좋으신 분이라고 해도 가까이서 살면 불편한 일만 가득 생길 것 같아. 다시 생각해주면 안 되겠어? 내 직장도 이 근처라서 난 여기가 편할 것 같은데. 그리고 당신 봐서 알잖아. 우리 엄마 며느리 시댁살이 시키실 분 아닌 거. 내가 장담해. 형네도 이 근처 사는데 엄마 집 왔다 갔다 하지 않아. 당신이랑 나는 입장은 다르지. 알겠어. 일단 생각은 해볼게. 그러다 결국 남편 설득에 넘어가 신혼집을 그 근처에 얻게 되었고 한 달 후 저는 제가 했던 말이 얼마나 바보 같은 생각이었는지 깨닫게 되었어요. 어머니는 가끔 놀러가도 늘 저희에게 음식을 만들어주시며 다정하게 대해주셨고 특유의 온화함으로 분위기를 편안하게 해주셨어요. 저희에게 오라는 그 어떤 압박도 감효도 없으셨어요.
그러다 보니 오히려 제가 어머님과 시간 보내는 게 좋아 2, 3일에 한 번씩은 꼭 시댁에 놀러 가서 만나게 식사도 하고 좋은 시간을 보냈어요. 우리 말고도 서울에 계신 작은 아주버님이나 해외에 계신 아주버님도 있지만 다들 거리가 있다 보니 어머니께 자주 들려보지 못했는데요. 막내인 저희 부부가 가까이 있으니 자주 왔다 갔다 했고 그마저도 정말 제가 어머니를 너무 좋아해서 들리게 되었던 거예요. 애들아, 니들이 자주 와서 좋긴 하다만 혹시나 내 생각해서 그러는 거라면 안 그래도 된다. 나 혼자서도 잘 지내. 어머님, 말도 안 돼요. 제가 좋아서 오는 거예요. 어머님 해주시는 김치찌개도 맛나고 국수도 맛있어서요. 그러니 그런 생각은 하지 마세요. 그럼 다행이구나. 아, 맞다, 아가야. 저번에 내 친구가 뮤지컬 표를 하나 줬는데 나는 볼 일이 없단다. 친구랑 같이 보려? 어느 날은 시어머니가 걱정이 되셨는지 제게 저리 물으셨지만 저 질문에 전 단호하게 대답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좋아서 오는 것이라고요. 그럼에도 시어머니는 장난스럽게 자기와 놀아주어 고맙다며 저에겐 뮤지컬 표며 상품권이며 이것저것을 챙겨주곤 했어요. 어느 날엔 제게 용돈을 콕 찔러주시면서 아가, 내게만 주는 거니 맛난 거 사 먹어? 하시더군요. 그렇게 어머님을 생각하면 정말 제 어린 시절 제가 꿈꾸고 바래왔던 엄마 그 자체였던 것 같아요. 어쩌면 하늘에 있는 엄마가 날 위해 이런 좋은 시어머니를 주셨나 하는 생각이 절로 들었죠. 그런데 이렇게 좋은 시어머니인데 남편 말대로 근처에 큰 아주버님과 형님도 살고 계시긴 했지만 그분들은 저희만큼 자주 들리진 않았어요. 사실 자주 들리지 않았단 말엔 적절하지 않죠. 그냥 명절날만 볼 수 있는 분들이었어요. 당시 명절 때 형님을 몇 번 뵙긴 했지만 낯을 많이 가리시는 것 같기도 하고 그다지 어머니와 좋은 사이를 유지하고 계시는 것 같지 않았답니다. 궁금해서 남편에게 물어보았더니 의외의 대답을 하더군요. 근데 어쩐지 형님은 어머니랑 사이가 좋아 보이진 않으셔. 혹시 내가 모르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엄마는 당신과 나처럼 살갑고 이야기 많은 걸 좋아하니까 아마 성격 차이인 것 같아. 엄마도 굳이 서로 맞출 필요 없다고 하시니까 형님도 자주 오지는 않은 것 같아. 아, 그렇구나. 그런 이야기를 들으니 달리 할 말이 없더라고요. 새삼 우리 어머니는 이 또래 시어머니들답지 않다고 생각이 들기도 했어요. 좀 더 표독스럽고 자기 주장대로 하시는 분들이라면 그런 거와 상관없이 며느리를 수시로 불러드릴 수도 있는데 말이에요. 그저 성격 차이니 너네들 편한 대로 하라고 하셨다니 참으로 우리 시어머니다운 모습이었습니다. 거기다 형님 성격은 제가 봐도 특이했어요. 사실 좋게 말해 특이한 거고요. 따칠하고 예민하고 무례한 성격이 주변 사람들을 불편하게 하곤 했죠. 저 형님, 이번에 어머니랑 김장김치를 좀 했어요. 갖다 드리고 싶은데 언제 시간 되세요? 하고 물으면 요즘은 바빠서 나중에 내가 가지러 가던가 할게. 하고 전화를 툭 끊어버리셨어요. 거기다 뭐든 자기식으로 꼬아 생각하는 부분도 있었어요. 형님, 죄송한데 이번 명절날 평소보다 조금 일찍 오실 수 있으세요? 해외에 있는 아주버님이 오신다 해서 음식 준비할 게 많아질 것 같아서요. 내가 언제는 뭐 일찍 안 왔나? 새삼스레 왜 평소보다라는 단어를 붙이는 거야? 네? 아니, 제 말은 그게 아니고요. 뭔가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동서는 사람이 순하고 착해 보이는데 말을 할 때 무슨 6살 애처럼 가리지 못하는 게 있는 것 같아. 앞으로 말할 땐 좀 신중하게 해줬으면 좋겠어. 아무리 그래도 내가 윗사람이긴 하잖아.
솔직히 그 예민함과 무례함이 지나쳐 기분이 나쁠 지경이었습니다. 도저히 제 머리 구조상으론 이해하기 힘든 분이었죠. 자격지심도 정도껏이지. 솔직히 형님 성격이 저러니 시어머니가 형님을 부르지 않는 것도 충분히 납득이 되었어요. 저야 형님이 없으면 더 좋았고요. 하지만 그러던 중 남편 회사가 서울 쪽으로 발령이 나게 되었고 결국 저희도 이사를 가게 되었어요. 시어머니와 멀어지게 된다니 저희 친정아빠와 헤어지는 것과 비슷하게 마음이 무거웠던 것 같습니다. 그만큼 정도 많이 들었고 진짜 딸과 엄마처럼 깊이 있는 시간들을 보내서 너무 좋았거든요. 어머님, 너무 아쉬워요. 저 이제 누구랑 영화 보고 밥 먹고 수다 떨어야 해요? 전 어머님이랑 옷 살 때가 제일 좋았는데. 아이고, 우리 서원이 말도 이쁘게 해라. 걱정하지 말아라, 아가. 전화하면 되지. 내가 자주 하마. 정말이죠, 어머니? 그럼 서울 가서도 몸 잘 챙기고 감기 걸리지 말고 차 조심하고 그래야 한다. 알겠지? 전 정말로 헤어지는 게 아쉬워서 서울에 올라가서는 정말 매일같이 전화를 드렸어요. 조만간 또 뵈러 내려가야겠다고 마음을 먹고 있던 차에 전혀 예상치도 못한 일이 일어났어요. 이상하게 어머니가 전화를 받지 않으신 것이었어요. 적어도 하루에 한 번은 꼭 통화를 했는데 그날따라 이상하게 몇 번이나 걸었지만 받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당황해서 근처에 있는 형님께 전화를 했어요. 그런데 혼자 사는 어르신이 연락이 안 되면 걱정되는 게 당연한 게 아닌가요? 형님 반응은 이상했어요. 동서, 내가 가볼게. 근데 잠깐 전화 안 된 것 가지고 너무 예민하게 구는 거 아니야? 이번엔 내가 가보는데 다음엔 동서가 직접 내려와서 확인해줬으면 좋겠어. 나도 사실은 지금 일이 좀 있는데 억지로 시간을 뺏어 가는 거라서 말이야. 말이 너무 차갑게 느껴져서 좀 움찔하고 불쾌하기도 했지만 어쩌면 바쁜 일상을 살고 있는 형님은 당연히 그럴 수도 있겠다 싶어서 일단은 연락을 기다렸어요. 그리고 30여 분이 안 되어 전화가 걸려왔는데 그 길로 저는 곧바로 달려가게 되었습니다. 아, 동서, 어머니 쓰러지셨어. 얼른 내려와야 될 것 같다. 이래서 제가 그날따라 마음이 불안했던 걸까요? 남편에게 알리고 저 먼저 내려가는 길에 별 생각이 다 들더군요. 가보니 어머니는 평소 잘 알지 못하셨던 지병을 이번에 검사를 거치면서 알게 되었고 꽤 위중한 상태라는 것도 함께 듣게 되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물론 그 와중에도 의연하셨어요. 정신이 드시자마자 저희를 보더니 걱정부터 해주셨어요. 어머님, 많이 아프시죠? 죄송해요. 자주 찾아뵙지도 못하고 제가 병원 모시고 다녔어야 했는데. 걱정하지 말아라, 아가야. 이 정도는 충분히 이겨낼 수 있어. 그나저나 너네 일하다 말고 왔을 텐데 회사는 잘 정리하고 온 거야? 아휴, 왜 울고 그러니? 울지 말라니까. 죄송해요, 어머니. 제가 더 살폈어야 하는데. 저희 시어머니 참 한결같으셨어요. 그 후 시어머니는 그럴 필요 없다고 하셨지만 저희 부부는 주말마다 오며 가며 병원에 계신 어머니를 뵈었어요. 조금 더 관리를 하면 몇 달 지나 다시 집으로 가실 수 있다고 하니 그나마 그걸 위안 삼으면서 계속 다녔었는데요. 그런데 형님은 이게 또 마음에 안 드셨나 봐요. 어느 날 제가 시어머니를 뵈러 갔을 때였는데 마침 자리에 계시던 형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아이고, 내가 몸이 이래 니들이 고생이구나. 아가야, 정말 안 와도 된다. 주말엔 너도 쉬어야지. 아니에요, 어머님. 저 여기 집보다 더 편하고 좋아요. 동서, 그래. 어머님 말대로 해. 내가 있는데 동서가 왜 꼬박꼬박 와? 내가 어머님 잘 못 보살펴드릴까봐 그래. 걱정이 지나친 거 아니야? 네?
아니요, 그게 아니라. 안 와도 돼, 굳이 해. 다분히 공격적인 말투에 당황스럽긴 했지만 그래도 어머니 보는 건 포기할 수 없었기에 어머니 보고 싶어서 오는 거라 설명드렸고 결국 형님 눈치 받아가며 꾸역꾸역 병원으로 갔어요. 그렇게 1년이 다 되어가는 시간 동안 어머니는 겨우겨우 자리를 잡아가셨고 집으로 돌아가실 수 있게 되었어요. 하지만 그때부터가 문제였어요. 저희가 될 수 있으면 다시 어머니 댁으로 내려오고 싶었지만 남편 회사 문제로 수년간은 계속 서울에 있어야 했기 때문이에요. 고민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형님이 입을 여시더군요. 그 말을 듣고 형제들 모두 일제히 놀라서 형님을 쳐다보았어요. 동서, 도련님, 우리가 어머니 모시도록 할게요.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어요. 우리가 거리도 가깝고 하니 이게 맞잖아요. 아, 물론 너무 감사하긴 한데 한편으론 죄송하네요. 그럴 필요 없어. 대신 근데 돈이 필요할 것 같긴 해요. 사실 저희 먹고 살기도 빠듯한데 어머님 모시고 하려면 아무래도 치료비며 병원비며 만만치 않을 것 같아서요. 저도 직장을 그만둬야 하고요. 그 정도는 해주실 수 있으시죠? 아, 우리가 생각해봤는데 이것저것 다 따져서 한 달에 100만 원 정도가 어떨까 싶은데? 100만 원이요. 아주버님은 마치 당당하게 자기가 받아야 할 돈을 받는다는 듯 한 달에 100만 원을 요구하셨습니다. 솔직히 생각보다 많은 금액이어서 놀라긴 했지만 결국 형제들끼리 회의를 거치고 통화를 한 후에 한 달에 100만 원씩 형님께 각 가정마다 보내기로 했습니다. 형님께 맡기긴 했지만 마음은 불편했어요. 거리만 아니라면 제가 모셨을 텐데 이 부분이 너무 죄송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어머니께 직접 가끔 전화를 드렸고 안부를 물었어요. 어머님 잘 지내시죠? 그럼 아가. 형님이랑 오늘은 뭐 하셨어요? 오늘은 밥 먹고 TV를 봤단다. 노래하는 프로그램이었는데 맞나? 생각이 잘 안 나는구나. 어머님 목소린 예전과 달리 너무도 힘이 없었고 어딘지 모르게 지쳐 보여 마음이 무척 아팠지만 그래도 마음을 꼭 동여매었어요. 어머님 앞에선 절대로 울지 않기로 남편과 다짐했으니까요. 또 한 달에 한 번씩은 꼭 내려가서 어머님을 뵈었어요. 하지만 제일 처음 내려갔을 땐 꾹꾹 눌러있던 다짐이 무색하게도 그만 울음을 참지 못했어요. 매번 웃으면서 맞아주시던 어머니가 자리에 완전히 누워서 몸을 옴짝달싹 못하고 계셨거든요. 얼굴도 많이 창백해지셨고 몸은 퉁퉁 부어 계셨고요. 그리고 날이 갈수록 상황은 점점 악화되었습니다. 이때는 부축해드리면 혼자 화장실은 다녀오실 수 있었거든요. 근데 점점 옮기기가 힘들어지시고 이제는 누워서 누군가가 용변 처리를 해드리지 않으면 힘든 상황이 되었어요. 이 사실까지 알게 된 남편은 결국 주저앉아서 눈물을 흘리더군요. 엄마, 우리 엄마가... 여보, 나 어떡해? 저도 이렇게 마음이 아픈데 남편도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그래서 시간을 내어서 2주에 한 번씩 어머니를 뵈러 가게 되었어요. 대소변을 받아야 하는 형님도 얼마나 힘드실까 싶었는데 언젠간 내려갔을 때 직접 처치를 하고 계시는 모습을 보게 되었어요. 동서, 보고만 있지 말고 이리 와서 좀 도와줘. 얼른 들어가서 저도 도와드리고 용돈 상태가 좋지 않고 몸도 엉망이 되신 어머니를 둘이서 같이 시켜드렸어요. 저는 잠깐 와서 돕는데도 힘들다고 느껴지는데 매일 수시로 이렇게 시간을 보내야 하는 형님은 얼마나 힘드실까 싶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용변 처리를 잘 하실 수 없게 되어서 그런지 방에서 냄새가 너무 많이 나고 이불에선 오줌 찌든 내가 나고
환기도 잘 안 되더라고요. 처음엔 두고 보았지만 이 상태로는 형님이나 어머니 두 분 다 힘드시지 않을까 싶어서 조심스레 의견을 내게 되었어요. 형님, 어머니 모시느라 너무 힘드실 것 같은데 혼자 용병 보시기도 힘드시고 차라리 간병인을 부르거나 요양원으로 모시는 게 어떨까요? 제가 오는 길에 알아본 곳이 있어요. 남편도 얼굴을 양손으로 꽉 부여잡고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제 옆에 가만히 있었어요. 둘이 어렵게 낸 의견이었거든요. 그런데 이후로 돌아온 형님의 답변은 너무나 당황스러웠습니다. 마치 가만히 있다가 뺨 맞은 마냥 얼마나 온몸이 얼얼하고 떨리던지요. 동서, 맨날 그렇게 말만 꺼내면 다야. 어머니를 가족 이상으로 잘 모실 수 있는 사람이 어딨어. 몇 번 오지도 않으면서 그게 그렇게 거슬려서 어머니를 요양원에 넣어버릴 생각이야? 자기 참 못됐구나. 네? 아니에요, 형님. 절대 그런 의미로 말한 게 아니에요. 제 말은 형님이 너무 힘드신 것 같아서요. 또 차라리 전문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곳에 가시면 어머님께서도 좋지 않을까 하고요. 그래서 말씀드린 거예요. 오해하지 말아주세요. 그러자 형님은 팔짱을 끼고 저를 날카롭게 노려보시더군요. 이윽고 이으시는 말에 제 남편까지 놀라서 사색이 되었죠. 자꾸 그렇게 거슬리게 지적할 거면 오지 않았으면 좋겠어. 매주 사람 들락날락거리는 거 어머니도 나도 너무 불편해. 자기들이야 이렇게 남의 집 드나들듯 방문하는 거지만 우리는 어머님 돌보느랴 손님 맞이하느라 허리가 휜다고. 아주버님도 아시겠죠? 앞으로는 전화만 하고 그만 오세요. 너무 놀라서 일단 흘끔 큰 아주버님을 보았지만 아주버님은 형님과 같은 의견이신 건지 뭔지 등을 돌린 채 아무 말씀이 없으시더군요. 좀 더 자주 찾아뵙고 싶었지만 그날 형님의 날카로운 반응이 저와 남편은 어쩌다 가끔 가는 수밖에 없었고 전화를 드리기도 민망했습니다. 다른 형제분들도 비슷한 내용을 듣게 되었던 건지 외려 저희에게 전화해서 어머니의 근황을 묻는 게 아니겠어요?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으니 참 답답하더라고요. 그러던 차에 정말 믿고 싶지 않은 가슴을 치면서 후회만 며칠 밤을 하며 보내게 되는 일이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그날따라 웬일로 형님에게 전화가 걸려온 거예요. 마지막 다녀본 뒤로 6개월 가까이 눈치가 보여 잘 가지도 못하고 있는데 전화가 왔는데 결코 형님 쪽에서 먼저 전화를 걸어올 일이 없기에 설마 하는 마음이었습니다. 네, 형님, 무슨 일이시죠? 동서, 어머니 돌아가셨어. 얼른 내려와야 할 것 같아. 다소 덤덤하게 감정을 억누르고 전하시는 형님의 말씀에 저는 그대로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대답도 제대로 못한 채 전화를 끊고 울면서 남편에게 알렸고 가뜩이나 한창 힘들어하던 남편은 넋을 놓고 중심을 잡지 못하더군요. 아버님이 돌아가신 뒤 오래도록 어머니와 같이 살았던 막내였기에 아마 더 힘들지 않았을까 싶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분주하게 내려갔고 각 지역에서 다른 형제분들도 오셨어요. 병원에서 돌아와 형님 댁에서 머무셨던 5년여간 아무리 그래도 좀 더 자주 갔어야 했는데 마지막에 그렇게 망설이고 고민만 하지 말고 그냥 자주 왔어야 했나 싶어 억장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또 괜히 형님에게만 모든 부담을 지우고 힘들게 해드렸던 것 같아서 어머니와 둘 다 너무 고생스러웠겠다 싶었어요. 아니나 다를까 형님도 많이 지쳐 보이시고 장례식에서 배웠을 때에도 몇 마디 없이 일만 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마음이 무척 무겁더군요. 그런데 그날 일이 일어났습니다. 장례식장에서 형님을 도우면서 일을 보고 있는데 낯이 익은 분들이 조문을 오셨더라고요. 옆집에 사시는 어머니 지인 아주머니들이 오신 겁니다. 저희 손을 잡고 다들 위로해 주시는데
무척 슬펐어요. 아이고, 이보다 더 오래 잘 사시는 분들도 있는데, 아이고, 어떡해. 하면서 같이 슬퍼해 주셔서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저는 일단 와주신 아주머님들에게 떡을 갖다 드리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중 한 분이 절 보더니 뾰족한 표정으로 한마디를 툭 내뱉으셨는데요. 그 말이 너무 강하게 제 뒤통수를 치는 듯 했습니다. 솔직히 그렇게 빨리 안 가실 수 있겠어? 아니, 노인네를 그렇게 집에 방치하고 저들끼리 놀러 다니고 말이야. 아휴. 네? 아주머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제 반응에 이분들은 서로 얼굴을 곤란하게 쳐다보시다가 형님 쪽을 한번 보시더니 난감해 하시는 거예요. 아이, 내가 별말을 다 했네. 우리는 그만 갈게요. 그래, 왜 그런 말을 해가지고. 아니야, 신경 쓰지 말아요. 저기요. 그러면서 다른 아주머니들도 빠르게 얼른 신발을 챙겨 신고 나가시는 게 아니겠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 쎄한 말이었고 그냥 넘길 수 있는 수준의 말이 아니었어요. 남편에게 상의해 보려다가 만약 확실한 게 아니라면 이 힘든 날 서로도 괴로워질 수 있으니 일단은 참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장례식을 그렇게 마치고 저는 허둥지둥 그중 안면이 있는 옆집 아주머니 댁에 찾아갔어요. 아주머니는 저를 보자마자 당황해 하시더니 할 말이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아주머니, 그날 하신 말씀이 뭐예요? 제발 좀 알려주세요. 저희 어머니에 대해 뭐 아시는 거 있으시잖아요. 저희 남편도 요 며칠을 계속 정신을 못 차리고 있어요. 차식이라고 생각하고 무슨 일인지 자세히 좀 말해주세요. 이렇게 부탁드릴게요. 자식 이야기가 나와서 그런지 아주머님도 눈을 질끈 감으시더니 결국 입을 여시더라고요. 근데 그 내용은 듣는 내내 너무 충격이어서 저는 움직일 수가 없었고 다리에 쥐가 날 지경이었어요. 내가 별소리를 다 해가지고 근데 할 얘긴 또 해야지. 이 동네에 모르는 사람 없을걸? 그대 큰며느리 성격 보통 아닌 거 어쩜 그 집 할머니 누워있는 동안 집에 아픈 사람 없는 것처럼 맨날 놀러 다니는지 몰라. 집을 며칠씩 비우는 것 같은 게 불이 계속 꺼져 있더라고. 사람 개척도 없고 말이야. 밥이나 제대로 줬는지 모르겠어. 강아지를 키워도 그렇게나 안 하고 다닐 거 아니야. 네? 생각해보니 거동도 못하고 누워 계셔야만 하는 어머니를 형님네가 설사 어디 급해서 간다고 할지언정 누구에게 모셔다 드릴 수도 없는 상황이었어요. 게다가 집에 불이 꺼져 있었다니요. 차라리 형제들 중 누구라도 불러서 대신 봐주라고 할 것이지. 믿고 싶지 않았지만 갈수록 왠지 납득이 가는 상황으로 이어져 가는지라 너무 마음이 아프더군요. 그리고 뒤이어 들은 내용은 정말 가슴을 찢다 못해 소금을 붓는 것 같았어요. 노인네가 힘든데도 아들네 부부한테 말도 못하는 것 같고 요 몇 년 전에 같이 휠체어 타고 나온 걸 한번 봤는데 큰며느리가 어찌나 할머니한테 성질을 내는지 말이야. 소변을 지리신 것 같은데 동네 떠나가라 고래고래 소리를 질러대더라고. 아주 듣는 내가 다 민망해서 그만하라고 말렸다니까. 근데 그랬더니 글쎄 나한테 남의 집 일에 신경 끄라고 버럭버럭 소리를 지르고 아무리 세상이 변했다 하더라도 자기 시부모를 아이고. 그때부턴 눈물이 줄줄 흘러나왔습니다. 믿을 수도 없었고 믿기지도 않았지만 번갈아가며 스쳐 지나가는 어머님의 얼굴이 저를 기어이 무너지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전번날에 말이야. 내가 이걸 말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잘 모르겠는데 그 큰며느리가 할머니 뺨을 치는 걸 봤어. 할머니가 용변을 못 가리니까 화가 났는지 소리를 지르다가 글쎄 손을 올리더라고. 그것도 골목길에서 말이야.
쓰레기 버리다가 그 광경을 보고 어찌나 놀랬는지 아직도 그 일만 생각하면 심장이 벌렁거리네. 어머니, 우리 어머니. 그렇게 뒷처리가 깔끔하시고 음식도 정갈하게 만들어주시고 살림부터 아들 5 키우기까지 홀로 열심히 사셨던 분이 노년에 그런 취급을 받으시다뇨. 본인 능력으로 자식들 집도 해주시고 장가도 다 보내신 여장부 같으신 분인데도 한 번도 그걸 자랑 삼아 내세우지 않고 그렇게 며느리인 저에게도 잘해주시고 한없이 사랑을 베풀어 주셨던 분입니다. 그런데 그런 어머니에게 어떻게 이런 인간 이하의 짓을 했을 수가 있을까요? 평소 형님이 어머니에게 말을 곱게 하지 않는다는 것은 알았지만 본인이 모신다고 해서 그래도 마음은 다르겠구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사람들이 보는 데에서 그렇게 어머니를 함부로 대했다면 집에서는 어땠을까요? 놔두고 놀러 다녔다니 그것도 며칠씩이라니 그곳에서 아무것도 못하고 숨만 쉰 채 고통스러우셨을 어머니를 떠올리니 마음이 찢어질 것 같았어요. 그런데 여기까지 생각하는 것도 생사리 듣기다 아픈데 이윽고 아주머니가 하신 말씀에 저는 그만 통곡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 집에서 매번 가끔 큰 소리가 나는데 부부끼리 싸우는 건지 노인네한테 소리를 질러대는 건지 모르겠더라고. 이 동네 아줌마들끼리 말 많았어. 저 할머니 너무 가엾어서 차라리 빨리 가시는 게 좋겠다고. 결국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울고 있는 저를 아주머니가 달래주셔서 일단은 기운을 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 길로 곧장 올라와 남편에게 아주 힘들지만 이야기를 전부 꺼내놓게 되었어요. 아주머니의 말을 그냥 동네 소문이라고 하기에는 치부하기 어려울 것 같다고요. 여보, 그래서 우리가 들를 때마다 어머니 방냄새가 지독하고 어질러져 있었던 거야. 어떡하면 좋아? 형님, 어떻게 어머님께 그런 짓을 할 수가 있어? 남편은 저 못지않게 못 견디게 괴로워했어요. 그리고 남편은 듣다 견디지 못해 다른 형제들을 불러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른 가족들 역시 모두 저희의 말을 듣고 똑같이 분노하고 슬퍼했습니다. 멀리 계시던 둘째 아주버님을 비롯해서 미국에서 오신 셋째 아주버님, 넷째 아주버님까지 다들 난리가 나고 흥분을 감추지 못했어요. 이야기를 종합해보니 다들 어머니를 제대로 만날 수 없었던 것, 형님이 가운데서 막고 자주 오지 못하게 하고 근황 안부도 입을 막아버렸던 것 등등 비슷한 입장에서의 이야기들이 나오더군요. 그러면서 저희는 모두 형님네가 왜 모시겠다고 했는지 추적을 시작해 나갔어요. 저도 의문스러웠어요. 그렇게 지독하게 모시기 싫었으면서 왜 굳이 모시겠다고 한 것이었을까요? 한 달에 보내는 돈 몇 배 때문이었을까요? 그때 남편이 아주 괴로운 얼굴로 입을 뗐습니다. 그냥 아마 땅 때문에 그랬을 거야. 나는 그럴 리가 없다고 믿고 싶지만 이렇게 듣고 나니 그쪽밖에 생각할 수가 없어. 땅이라니? 무슨 말이야? 아버지가 갖고 있던 땅이 있는데 우리 형제들 모두 공동 명의로 되어 있어. 가격이 엄청나게 나가는 건 아니지만 나눠 갖고 있었거든. 언젠가 집에 무슨 일이 생기고 누군가가 부모님을 모시게 되는 큰일이 생긴다면 몰아서 주자고 예전에 서로 지나가듯 말한 적이 있어. 그리고 지금 생각해보니 우리 형제들이 어머니 모시는 대가로 100만 원씩 주는데 딱히 하는 것도 없는 형이 그 돈을 아마 욕심냈을 것 같아. 기가 차네. 근데 그렇게 생각을 해야 어머니를 모신 게 이해가 돼. 맞는 것 같아, 여보. 맞아. 당신도 알겠지만 우리 큰형이랑 형수님은 원래 어머니랑 아버지에게 별로 정도 없고 잘 들여다보지도 않았어. 그래서 모신다고 하니 의외이긴 했는데 이제 와서 보니 돈이 욕심나서 그랬던 거야. 그 인간 같지도 않은 것들이 말이야. 남편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고개를 푹 떨구더니 그렇게 한참을 소리 없이 흐느끼더군요.
그리고 전 그날 이후 어떻게 하면 이들에게 복수할 수 있을지 생각하고 또 생각했어요. 생각이라도 하지 않으면 정말로 미쳐버릴 것 같았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아주버님이 먼저 이 얘기를 꺼내더라고요. 마치 스스로 제 굴을 파는 듯 말입니다. 나한테 어머니 시골집에 한 채 있는데 세를 주고 살고 있었어. 근데 이제 어머니 돌아가셨으니 처분을 해야 할 것 같아. 괜찮다면 내가 가져도 될까? 맞다. 그리고 땅 문제도 말이야. 저번에 우리 형제들끼리 말한 거 기억하지? 그 정도는 내가 받아도 되지 싶은데 너희들 생각은 어떠니? 형이 그 땅을 받아야겠다고요? 그래. 너도 저번 날에 약속했던 사항 아니냐? 맞아요. 우리가 고생한 게 큰 건 다들 알고 계시잖아요. 그 정도는 받고 싶어요. 이건 저희 입장을 좀 배려해 주셨으면 해요. 만약 아무것도 몰랐다면 우린 모두 시골집에 관해서는 그간 고생하신 큰 아주버님과 형님께 드릴 예정이었어요. 하지만 그분들이 어머니를 모시면서 있었던 대략적인 과정들을 알게 되니 이것은 이제 새로 짚고 넘어가야 할 화제가 되었죠. 어머니를 방치한 이것들에게는 단 10원 한 장 주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다행히 모든 형제들의 결론도 그쪽으로 나왔어요. 아주버님에게 명의 이전은 없는 걸로 하고 시골집도 팔아서 전부 어머니 외가 쪽에 들이사는 것으로요. 남편은 그 사실을 그대로 전했고 이 말을 들은 형님과 아주머님 반응은 보통 난리가 아니었습니다. 니네가 사람이야? 어머니를 그렇게 고생하며 모신 우리한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야, 나는 그 집 절대 포기 못해. 니네들 아주 심보가 못돼 처먹었구나. 내 고생과 수고 대가는 어떻게 하고 그건 어떻게 할 건데? 적반하장도 유분수였죠. 듣자 하니 우습지도 않은 말들을 해대가면서 그렇게 우리에게 칼같이 연락 못하게 하시던 분들이 밤이고 낮이고 문자와 전화 포탄들을 날리기 시작했어요. 거의 무기만 안 들었지 깡패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은 저희 집 초인종이 눌러지더라고요. 인터폰을 보니 형님이었어요. 잠깐 망설이다가 문을 열었는데 열자마자 형님은 거의 멱살을 잡을 기세로 이러더군요. 착한 척 순한 척 하더니 동서내가 주도했지. 감히 어따 대고 이래라 저래라야. 그 땅은 우리 거야. 우리 거라고. 어머니 모시지도 않았으면서 어디 감히 남의 것에 욕심을 내. 내가 너 이럴 줄 알았어. 얌전한 척 어머니한테 아양 떨 때부터 그럴 줄 알았다고. 그래서 내가 널 싫어했던 거야. 너만 보면 이상하게 소름이 돋았던 거라고. 그 말을 듣는데 화는 나면서도 이상하게 피가 차갑게 식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형님에게 그토록 묻고 싶었던 질문을 했습니다. 형님, 정말 그 돈 받을 자격 된다고 생각하세요? 정말 어머니를 정성껏 모셨어요. 뭐야. 마지막으로 형님에게 속죄할 기회를 드리는 거예요. 어머니 제대로 모신 거 맞아요? 그럼 뭐 내가 어머니를 굶겨 죽이기라도 했을까 봐. 너 생각하는 것부터 아주 글러먹었구나. 못된 것들은 못된 생각만 한다더니. 형님은 뻔뻔하게 이럴 데 없었어요. 마지막까지 사람의 얼굴이 아니더라고요. 이미 선을 넘어버렸고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르러 있었죠. 동시에 제 안에서는 주체할 수 없는 화가 끓어 이미 손과 발이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어요. 난 하늘에 대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야. 죽은 우리 시어머니를 걸고도 말할 수 있어. 나만큼 한 며느리 있으면 낳아보라 그래. 어디? 그에 전 도저히 참지 못하고 손을 올려붙이고 말았습니다. 저한테 어떻게 그런 힘이 났는지도 모르겠어요. 형님이 저에게 마준 후 씩씩거리다 자기도 손을 들었는데 전 그 손을 맞고 형님을 밀쳐 바닥으로 내팽개 쳐버렸어요. 그리고 당신들 모두 죄지으니까 그대로 다 벌받을 거라고 악을 쓰다가 집으로 돌아왔어요. 하도 소리를 질러 목은 나갔지만 그렇게라도 하고 싶은 말을 다 하니 마음은 조금 후련했어요.
명의 이전은 없던 걸로 되고 6개월 정도 지나자 협박 문자도 전화도 조금씩 사그라들기 시작했어요. 이제 안심해도 되나 싶어 마음을 놓았을 무렵 사건이 끝난 줄 알았는데 며칠 후 형님이 울면서 저를 찾아왔더라고요. 심지어 마주친 형님의 얼굴은 거의 노숙자나 다름이 없었어요. 옷은 남루했고 머리는 언제 감았는지 덕지덕지 떡이죠. 하얀 비듬이 눈에 보일 지경이었어요. 특히 몸에서 흘러나오는 악취가 너무 심했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형님? 동서, 그간 잘 지냈어? 나 동서한테 할 말이 있어서 왔어. 잠깐 들어가서 얘기해도 될까? 안 된다면 여기서 얘기해도 괜찮아. 사실 우리 그이가 글쎄 부동산 투자로 돈을 잃었어. 그래서 우리 망하게 생겼어. 지금 빚쟁이들한테 쫓겨다니고 있다고. 우리 이젠 정말로 그 땅이 없으면 안 돼. 제발 동서가 다른 형제분들한테 잘 말해주면 안 될까? 우리 목숨 좀 살려줘. 제발. 나 갈 곳이 없어. 내가 무릎 꿇을게. 응? 무릎 꿇고 빌게. 잘못했어 정말. 다 잘못했어. 용서해줘. 들어보니 아주버님은 시골집 처분하신 돈으로 무슨 부동산 투자를 하신 모양이었는데 그게 단단히 망하신 것 같았어요. 거기다 사람들에게 꾼 돈도 상당해서 하루 종일 빚 도축에 시달리고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여기밖에 없어서 찾아왔다며 울며 불며 사정을 하고 무릎까지 꿇는 형님을 보니 정말 그 순간은 악마 같던 형님도 불쌍하고 비참해 보였습니다. 허나 그렇다고 해서 그걸 봐줄 마음도 없었어요. 어쨌든 시어머니를 마지막 순간까지 고통스럽게 만들다 죽인 장본인이었으니까요. 전 매몰차게 다리를 붙잡는 형님을 걷어차버렸어요. 그리고 용서는 제가 아니라 어머니께 피셔야죠. 하곤 형님이 악하고 쓰러지자마자 문을 획 닫아버렸어요. 사실 요즘 제일 서글픈 건 아무리 이렇게 해봤자 돌아가신 어머니는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이제 와서 후회해봐야 뭘 하겠냐만 몸이 성할 때가 아닌 아플 때 그 누구보다 귀하게 대접을 받고 쉬셔야 했는데 그런 멸시와 모욕을 받으면서 생리적인 욕구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고 얼마나 수치스럽고 고통스럽게 가셨을까 생각을 하니 아직도 가슴 언저리가 아파옵니다. 꿈에라도 어머니를 잠깐이라도 뵙고 결혼 인사 때 뵈었을 때 저를 안아주셨을 때처럼 저도 한 번만 왁 안아드리고 싶어요. 이제 와서 너무 지나버린 바람 같지만요.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신 분들 너무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어머님, 여기서 너무 힘드셨던 만큼 그곳에선 부디 평안히 쉬셨으면 해요. 어머님의 딸이자 며느리였던 저는 오늘도 촛불을 켜고 어머님의 평안을 빌고 있답니다. 우모